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인 2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후 4시 반쯤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집에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선박이 최근까지 일본에 입항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가 정작 유엔의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국제기구의 검토를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교인만 10만 명으로 알려진 명성교회의 이른바 부자세습 문제가 오늘 중으로 결론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판국이 지금 불법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회계 장부를 거짓으로 꾸며 기업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2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는데 분식회계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일부터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 일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아직 현장에선 부모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결혼 여부 등을 묻는 사례가 여전했습니다. 퇴근 시간 을지로입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여행 중인데 돈이 없다면서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팔고 있는데요. 최근 이처럼 거리에서 물건을 팔거나 공연을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정두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갑작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24일까지여서 윤 총장은 25일 0시부터 2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8일 실시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로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는데 결국 무산되면서 오늘부터 임명안 제거는 가능해졌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5당 대표 회동 뒤로 제거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5당 대표 회동을 앞두고 윤 후보자 임명안을 제거하는 게 야당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5당 대표 회동에서 윤 후보자 임명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매듭 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공정하고 또 바라야 되는 조직입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다음 주 25일 임명장을 받고 2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 날짜가 오는 18일, 그러니까 목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제거로 분위기가 경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야 5당은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이 한자리에 모여 청와대 회동 시기와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야 5당은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 판단에서 아울러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경과 검경 수사권 조정, 개각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예상됩니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회동이 2시간을 넘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따로 전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각 당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올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이 올해 5월까지도, 그러니까 2달 전까지도 일본에 입항했다고 국정원이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일본이 이 내용을 알면서도 국내법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가 정작 자기 땅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목현 기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쿠시로항입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5월 이곳을 포함해 샤이닝 리치호가 3차례 일본에 입항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진룽호도 지난해 12월 일본 항구를 오갔다고 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들입니다.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3척의 선박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일본에 들어갔는데 국정원이 보고한 횟수만 모두 9차례입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산 석탄 반입 등의 이유로 입항 금지 조치한 선박들입니다. 국정원은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이란 걸 일본에 알렸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내법이 미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항과 출항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유엔이나 미국이 제재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뒤 관련 국가와 유엔에 알린 것과는 대조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한국 정부가 현재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로 한국 업체 A사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전략물자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일본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간 사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문제를 키울 경우엔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징용의 문제에서 경제 그리고 안보 그리고 대북 제재 문제로 일본이 이렇게 확산을 문제를 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JTBC 서복현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오늘 정보위 소식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허진 기자 나와 있죠. 국회 이 내용 가운데 한국 경제를 향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논리가 빈약하다. 이걸 뒷받침해 준 내용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일본이 한국을 향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소홀하다는 겁니다. 전용 물자, 전략 물자,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물자를 한국이 우회적으로 밀수출을 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줬다는 주장이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정원의 보고는 이러한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서 북한산 선박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을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했는데 최근까지도 일본에선 이러한 선박들이 입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일본이 왜 조치를 안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북한 문제에 관심이 가장 큰 나라인데. 네, 국정원은 한마디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에 미온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과 협력을 해서 북한산 선박으로 의심되는 배들을 가려냈고 이러한 정보를 일본의 정보기관과 공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일본의 국내법이 이러한 배들을 규제할 조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이제 일본이야말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위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김혁철 전 대미 특별대표 총살설이 지난번에 다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살아있다라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2월 말에 이른바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김혁철 전 대미특별대표가 지난 3월에 총살이 됐다. 이러한 보도가 국내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 JTBC가 취재한 결과 총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국정원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은 김혁철 전 대표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여러 상황상 김혁철 전 대표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후에 서울 홍은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택에서 유서가 발견됐고 지금 시신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저녁이 거의 다 돼서 운구 차량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빈소는 다 차려졌습니까? 예, 정두원 전 의원의 시신을 태운 운구 차량은 40분 전쯤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장소가 부족한 관계로 빈소는 내일 오전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국과수는 현장에서 1차 검안을 마쳤고 이곳에서 2차 검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시신은 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당시 상황이 확인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정두원 전 의원은 오늘 오후 4시 25분 홍은동에 있는 공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 42분입니다. 정 전 의원의 부인이 남편이 자택에 유서를 써놓고 산으로 갔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드론과 군견 등을 투입해 자택 인근 공원과 야산 주변을 수색해 30분 만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 위치 추적으로 해서 도움을 좀 받았다면서요? 전화기의 위치 추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치 추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예, 경찰은 현장에서 1차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예, 정 전 의원의 시신이 발견된 게 4시 반쯤이었는데 이곳으로 시신이 이송된 건 이후 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현장 감식이 끝난 뒤 이 시신이 발견됐던 공원에선 관계자들이 철수했고 폴리스 라인도 현재는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유서도 발견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단 정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현재 국과수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2차 검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정 전 의원의 최근 행적이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예. 자, 정두원 전 의원은 오늘 아침까지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을 정도로 사실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놀랍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전해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만큼 주변 측근들도 전혀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 정 전 의원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김용태 의원이 오늘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김 의원은 다음 달 저녁 식사를 약속했을 정도로 본인도 이 낌새를 전혀 차리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 전 의원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에는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전혀 주변에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몇 차례 인터뷰 또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이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주변에게 알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장례식장에 유가족들이 도착한 뒤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직 국회의원에 맞게 그 예우에 걸맞는 장례식을 치를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빈소의 조문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빈소에서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한때 MB정부의 개국공신으로 불리던 정두원 전 의원의 정치 인생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비판하다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인물이었죠. 최근까지도 그는 방송과 글로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자신을 권력에서 스스로 밀려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이상득 전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촉구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제지하고 나서는데 뭐 칭찬받을 일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밀려난 게 아니고 스스로 제가 자초한 거죠. 탄탄대로였던 그의 정치 인생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2013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던 혐의로 법정 구속, 10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럼에도 그의 날선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그는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재의 얘기인데요. 그 녹취록에 보면은 대통령 사후 바로 그 뭉칫돈이 흘러들어갔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낙선하고 개인사까지 겹치면서 그는 당시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당시 모든 바람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재혼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방송 출연에도 적극적이었고 특유의 촌철살인 화법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발언하면 뭐 세다, 뭐 칼을 꼽았다, 뭐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오늘 오전에도 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서 오늘 일본 정부가 일제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의 검증을 거치면 된다는 발언을 놓고 이번 수출 규제가 국제기구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国際機関のどういう国際機関もよく分かりませんが、国際機関のチェックを受ける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全くない。 또 한일 간 정책 대화도 당분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한국이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단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신뢰를 잃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뒤 이번 조치가 안전 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것이며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국 정상의 발언을 SNS로 반박한 것이 외교적 결례란 논란이 있는 데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7일 아베 신조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역 관련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간 약속은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체크를 받을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정부의 검증 제안을 거부한 것이죠.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를 받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이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국제기구 검증을 받자고 공개 제안한 이후 일본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수출의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청와대로서는 일본이 더 이상 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일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또 관방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우리나라가 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강제징용 배상 문제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왔죠. 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는 수용 불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3국 중재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거나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수출 부문에 있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의 그동안의 주장, 그러니까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은 상관이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은 또 우리를 백색 국가, 즉 수출 우대국에서 빼겠다면서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이 1,100개로 늘어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더 교묘하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품목에 따라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우리 경제를 쥐고 흔들려 하거나 소위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여론을 모은 뒤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 15일엔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많게는 1,100여 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실제로 모든 품목을 한꺼번에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통달, 즉 고시만 바꾸면 품목이나 기업에 따라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 국내 기업에는 전략물자 통제를 잘 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허가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식입니다. 일본은 이런 선별 규제를 내세워 국제규범을 어겼다는 비난을 피해가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 대상도 언제든 바꿀 수 있어 그때마다 우리 산업이나 기업이 휘둘릴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 통달을 상당히 교묘하게 배치할 수도 있다.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개별 허가로 바꿔버릴 그런 법적 틀이 어쨌든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등록된 신도가 10만 명, 그러니까 세계 최대 장로교회라고 불리우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초기부터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세습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른바 교회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현장에 조보경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 조보경 기자, 재판이 꽤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명성교회가 속한 기독교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재판국에서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국은 오전 11시에 예배를 가진 뒤에 1시부터 재판에 들어갔는데 먼저 다른 3건을 재판을 한 후에 오후 5시가 지나서야 명성교회 건을 다루기 시작해서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7시 반쯤엔 재판국원 2명이 바로잡으려 했지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재판장 안에서 의견 일치를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사실 처음에 문제 제기된 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의 이제 좀 그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온 건데 오늘도 하여간 오늘 중으로는 결론을 낸다고 하고 또 결론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일 결론이 오늘 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까? 네, 예정대로라면 오늘 재판국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부담을 느낀 재판국원들이 또다시 판결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날지 안 날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오늘 점심때 취재진과 만나서 오늘 어떻게든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지만 또 오후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파장이 있고 결론이 안 나도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 되풀이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벌써 약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삼환 원로 목사가 1980년대에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수만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데요.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찾겠다고 했지만 2017년에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인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법으로 부자 세습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재판국은 처음에 명성교회 쪽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한 이후에 아들이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반발한 사람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 9월에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의하면서 재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재심으로 오기까지만 해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자, 오늘 결론이 혹시 불법이라고 나오면 세습은 무효가 되는 거겠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김하나 목사를 위임한 것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김 목사가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명성교회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재판국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뒤에 취재진들이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안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들리긴 합니까? 여기까지 안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국원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안에 상황이 어떻냐 이렇게 취재진들이 물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 나온 게 없다,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과 기업가치 부풀리기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작년 말에 수사를 시작한 이래 8명의 삼성 임직원을 구속했지만 모두 증거인멸 혐의였습니다. 분식회계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여성국 기자를 연결해서 잠깐 듣겠습니다. 여성국 기자, 그동안에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련한 사람들만 구속했는데 이번에 회계 사기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회계부정과 기업가치 부풀리기는 삼성바이오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삼성전자 이모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회사 서버를 공장 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관련 검색어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증거인멸은 결국 회계부정과 기업가치 부풀리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거쳐 수사 핵심 부분의 입증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받는 혐의와 수사 어떤 걸까요?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김 대표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회계부정과 관련된 부분에 수사력을 모았고 김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와 임원 2명이 2015년 4조 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이를 이용해 수조 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 대표의 신병이 확보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이제 구속이 된다면 그 이후에 역시 이제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특히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등 해가지고 검찰이 그렇게 쉽게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세간에서 나왔습니다. 소환 조사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네, 검찰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보고서 검토를 한 회계사들로부터 삼성 측 지시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야 했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따라서 김 대표 신병이 확보될 경우에 합병의 최종 수혜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환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는 25일 뒤 그리고 검찰 인사 직후인 다음 달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4동을 오늘 새벽에 모두 자진 철거했습니다. 지금은 광장이 평온해졌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광화문 광장. 하늘색 조끼를 입은 서울시 관계자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공화당 관계자들이 갑자기 천막 4동을 자진 철거합니다. 철거 작업은 약 1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또 우리 애국 국민들을 다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당 지도부가 대단히 고심을 했어요.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데 굳이
다치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예고한 행정 대집행 직전에 자진 철거한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우리 공화당 측은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텐트를 또 설치했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우리 공화당 측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1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은 서울시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우리 공화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세운 텐트도 자진 철거했습니다. 아침 6시 20분쯤 우리 공화당은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동을 다시 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천막 재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기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단 큰 충돌은 피했지만 양측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서울시는 우리 공화당 측에 4억 원에 가까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낼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1차 철거. 서울시는 용역업체 직원 400명의 인건비와 상해보험료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땐 우리 공화당이 광장을 비우자 천막 설치를 막으려고 100여 개의 대형 화분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8일 만에 다시 광장에 돌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용역 직원 350명을 불러 2차 철거를 준비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는데 우리 공화당 측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광장 무단 점거에 대한 변상금도 꼭 받아낼 방침입니다. 광화문 광장 이용료는 세제곱미터당 낮에는 10원, 밤에는 13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점검 일수를 따져보니 3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렇게 순찰조를 구성해 우리 공화당이 다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광장 곳곳에서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과 용역 직원 60명이 투입됐습니다. 압류를 통해서 납부할 때까지 계속 그 부담을 지을 예정입니다. 조원진 대표 월급 등 압류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우리 공화당 측은 돈을 낼 이유가 없다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공화당이 광장 밖에서도 당분간 싸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 첫 번째로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언론사였습니다. MBC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부당 해고 소송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숨겨진 사무실이 나옵니다. 5평 남짓 방 안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놓여 있지만 사내 전산망엔 접속이 안 됩니다. MBC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들이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보낸 동영상입니다. 앞서 MBC는 2016년과 2017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만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MBC 경영진이 바뀌면서 아나운서들은 대부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파업 때는 저희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방송했거든요. 계약서에 계약 해지권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지만 MBC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나운서들은 법원에서 본소송 결론이 나오기까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업무 배제는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1심 판결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급여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업무 배제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BC에 이어 한국석유공사와 이마트에서도 법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난 4월에 한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기사는 용의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직접 주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밤이 깊은 시각 한 손님이 택시에 탑니다. 목적지는 신정 내거리입니다. 잠시 뒤 손님이 갑자기 뒷좌석 문을 열면서 운전석으로 발길질을 합니다.
그 다음엔 택시기사의 얼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택시기사가 차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도망가려는 손님과 붙잡으려는 택시기사,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아무런 느낌도 못 받았습니다. 운전할 때.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황당하죠. 그냥. 서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택시기사는 용의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블랙박스, 용의자의 신발 한 짝과 모자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달간의 수사에서 용의자의 이름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누군지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얼굴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 제가 합니까? 선생님이 합니까?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의 CCTV를 분석하고 국과수의 유류물 감식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만으로 범인을 찾긴 어렵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전 회장 측은 서로 합의했고 돈도 건넸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김 전 회장의 사촌 동생이 가사도우미에게 최근까지 여러 번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김준기 전 회장의 사촌 동생인 김모 씨가 가사도우미 A 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회장님께 국제 전화로 상의드렸더니 판사와 검사가 의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한 다 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을 김 빠진 맥주라고 표현하면서 A 씨를 압박하는 듯한 글도 썼습니다. 회장님 변호사들이 공탁금을 걸고 무고와 손해배상으로 고소하면 아줌마는 돈 주고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유죄가 된다고 해도 아줌마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편지엔 A 씨가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편지 5통을 보내고 집까지 직접 찾아오거나 수시로 전화해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A 씨가 추가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DB그룹은 김 전 회장이 곧 귀국하면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 주변인의 이름과 연락처, 여권 정보를 확인하고 인터폴 수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첫 공판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지만 성폭력을 저지른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나란히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처음 공판에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생일을 묻자 정 씨는 일어서서 대답했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긴 했지만 합의한 관계였고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준영 씨는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정 씨 측은 성폭력 증거에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복원된 거라 불법이라는 겁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만큼 증거로 쓰일 수 없고 이에 따라 나온 진술들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카카오톡 대화방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복원된 뒤 지난 3월 실명이 아닌 상태로 신고됐습니다. 최 씨 측은 아예 피해자와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제철에 압류된 국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이 시비를 걸기 시작한 첫 번째 단초이기도 하죠.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배상을 미루는 강제징용 전범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버리는 절차를 시작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 대법원이 일본제철로 최근 이름을 바꾼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배상할 기미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올 1월 10억 원에 달하는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5월엔 압류한 자산의 매각 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도 받아들여 지난 8일 대법원 행정처 명의로 일본 제철의 매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신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서류를 받은 뒤 60일간 답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본 제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산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신문서가 일본 외무성을 거쳐 해당 기업으로 송달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철이 서류를 받는다 해도 답변서 제출까진 최장 60일이 걸립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배상 판결을 받은 뒤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대한변협은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특파원들이 10여 명씩이 나왔는데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전범기업의 자산을 정말 팔아버릴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대한변협의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박병현 기자입니다. 일본 매체 취재진의 관심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この三菱重工業の資産売却手続きの申請時期にこの輸出規制の問題が影響を与えるかどうかちょっと聞き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이끈 변호인 측은 수출 규제와 전범기업의 배상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는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국 정부 간에 오가고 있는 해결 방식에 대한 입장도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原告の側からですね、この1+1をどう評価されるのか、あるいは財団方式という評価そのものをどう評価されているのか. 침략 전쟁을 했고 동원을 실질적으로 했던 게 일본 정부인데 일본 정부가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 측이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문구 해석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강제동원 문제 해결,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런 관련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법원 판단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중재위 회부 제안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했던 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징계가 모레 끝납니다.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도 복귀하게 됩니다. 5달 전에 같은 이유로 제명 결정이 내려진 이종명 의원은 여전히 한국당 소속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이 결정을 추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당 윤리위에 올려진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모레면 그 기간이 끝납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순례 의원은 징계 기간을 모두 채웠다며 이후에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징계 직후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이 박탈되는지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한 이종명 의원도 당에서 제명됐지만 징계를 확정할 의원총회는 그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총을 열겠다고 했지만 이 국회 정상화가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생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열리니 이번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너무 현안이 많아서. 네. JTBC 강연입니다. 정치 신인에게 50%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공천 혁신안 내용입니다. 파장이 좀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특히 친박 의원들의 동요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탈당해서 우리공화당으로 간 홍문정 의원은 친박 의원들과 공화당 입당을 상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에서 당 지도부에 보고한 공천혁신안에는 정치 신인에게 최대 50%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친박계 중진 의원은 공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엔 동의한다면서도 상대 후보에게 이기려면 너무 바꾸는 건 무리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영남권 한 의원도 공천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 않나 실현 가능성조차 없는 안이라 신경 쓸 필요도 없다며 혁신안을 깎아내렸습니다.
한국당을 탈당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최근 만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며 공화당 입당 등에 대해 상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총선 기획단이 출범하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뿐 공식적으로 논의될 안은 아니라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여러 위원회, 여러 분들이 많은 지혜들을 내놓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오늘 2달여 만에 다시 대구를 찾은 것을 놓고 분열 조짐이 보이는 보수표 단속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나?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나? 예, 이 장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다시 나옵니다. 이 대사처럼 아버지 직업을 묻는 일은 매우 흔했습니다. 학교에서 적어내기도 하고 회사에 들어갈 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채용 면접을 할 때 이런 질문은 불법이 됩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취업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넣는 것은 물론 불법이고 일할 때 필요하지 않은 각종 정보를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출신 지역이 어딘지, 결혼을 했는지, 또 재산이 얼마인지 같은 내용들이죠.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화장품 회사 영업직에 지원한 노모 씨는 면접 직전 부모님 직업을 써내란 말을 들었습니다. 지나친 요구라는 생각에 노 씨는 빈종이를 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부모님 직업을 알아야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어 절도 이제 30분 이상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본인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회사에선 회계 업무 지원자에게 혈액형을 물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고 성격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질문이란 겁니다. 입장이 약간 의리다 보니까 어쨌든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한 지원자는 좌파냐 우파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합격을 해야 되는 위치니까 부당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일 채용 절차 공정화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키와 체중, 외모를 지적해선 안 되고 결혼 계획이 있는지, 부모나 형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등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한계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외모를 안 본다고 했는데 사진을 여전히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기업들이 법을 어기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결국 기업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남은 문제점을 박유미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3년 전 국회에 제출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본인인지 확인하려면 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기업과 사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사진을 이력서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사진에 있는 인상을 보고 서류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근 3개월 내에 찍은 사진이 취업준비생들에겐 부담입니다. 너무 사람 첫인상으로만 그런 게 결정된다고. 어차피 또 면접도 있고 한데. 출생지는 요구하지 못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물어볼 수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거주지로 재산 상태를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력서와 같은 서류에만 일과 상관없는 정보를 적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면접에서도 물어보지 못하도록 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애매한 구석이 있어 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일부 텀블러의 겉면,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마시면 입술이 직접 닿는 부분에서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일부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2만 원대 텀블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했던 텀블러들입니다. 이 텀블러들 표면에서 납이 검출됐습니다. 2만 원이 넘는 텀블러인데 겉면에 칠한 페인트에서 납성분이 나온 겁니다. 예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끈 텀블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성분에 계속 닿게 되면 어린이는 지능이 떨어질 수 있고 성인도 빈혈을 일으키거나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많이 충격이긴 했어요. 묻어난 게 입에 닿을 수도 있고 얼굴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 텀블러 겉면은 뚜껑을 열어 입을 대고 마실 경우 직접 닿는 부분인데도 유해물질 기준조차 없습니다. 음식물에 직접 닿는 그릇 안쪽만 규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약 800배까지 되는 납성분이 소비자원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 텀블러들은 이달부터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서울 한강시민공원의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지난달 말에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파는데 위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간식 사실 때 유통기한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햄버거빵, 소프트 아이스크림 원액은 유통기한을 일주일 넘겼습니다. 식용유통은 뚜껑을 열어놓은 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의 수영장 5곳과 물놀이장 2곳에 음식 판매업소에서 포착한 장면들입니다. 뚝섬과 광나루 수영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여의도 수영장의 한 업소는 포장지에 식품 정보 표시가 아예 없는 음식을 팔았습니다. 박스 사왔는데 직원들 먹으려고 박스에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배부르게 안 찍혀 있는데. 잠실과 잠원 수영장과 난지, 양화 물놀이장 4곳은 관할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을 팔았습니다. 서울시는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소 7곳에 대해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등을 의뢰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무표시 제품 등을 판매했을 때 여름철 식중독 등 시민 안전에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제품 정보가 없는 음식물은 모두 압류해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112년 전인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로 날아간 대한제국의 특사들입니다. 이준과 이상설, 이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지만 사진 끝에 있는 청년 이휘종의 이야기는 잘 모르죠. 그렇게 잊혀졌지만 외교관으로 나중에는 의병으로 활동한 할아버지를 알리기 위해서 손녀와 증손녀가 한국에 왔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조선의 안과 밖에 있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에게 명한다. 헤이그에 특사로 보낸다. 이름은 한나라의 특사였지만 내세울 무기는 소리 높여 호소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을사늑약의 억울함을 날리려고 헤이그로 떠난 특사들. 결국 만국평화회의장 문턱도 넘지 못했지만 23살 청년 이휘종은 회의장 밖 200명 넘는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호소라는 명연설을 남깁니다. 총각칼이 아닌 평화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나라 취급도 못 받고 문밖 거지처럼 앉아있는 우리가 보이는가? 이휘종은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 12살 때부터 해외를 돌며 살다 러시아 최연소 외교관이 됩니다. 특사 이후엔 일본의 반대로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연해주에서 안중근 의사와 의병 활동을 하는 등 항일 투쟁을 하다 독립 직전 실종됐습니다. 헤이그 특사는 이준, 이상설로 기억될 뿐 그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비록 소리 없이 사라진 듯하지만 묵묵히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 이제야 이휘종을 다룬 책이 출간됐고 러시아에 있던 손녀 그리고 증손녀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후손들은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숨은 영웅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Наверное, мы должны знать и уважать свою историю, ценить, потому что та... JTBC 강나현입니다. 무능한 나라 출신,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여성 의원들을 겨냥해서 올린 트위터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갈등을 이용해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여성 하원 의원 4명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So it is time for us to stop allowing this president to make a mockery out of our constitution. It's time for us to impeach this president. 민주당 소속으로 모두 이주 여성입니다. 이 4명은 미국에서 스쿼드로 불립니다. 한 무리의 친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여성 의원 4명을 대놓고 공격했습니다.
지난 14일 트위터에 이들은 정부가 완전히 재앙이고 무능한 나라 출신이라며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더러운 언어와 끔찍한 말들에 대해 사과하라고도 했습니다. 갈등은 미국 사회로 번졌습니다. He said to these people that they need to go back to their country. Sure. America is a mixed country of all races. 영국, 캐나다 등 주변 나라들도 비판했습니다. Particular comments. That is not how we do things in Canada.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If you hate our country, if you're not happy here, you can leave. That's what I said in a tweet. 인종 분열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70%가 넘는 백인 유권자를 겨냥했다는 겁니다. JTBC 어환입니다. 자폐 장애가 있는 10살 친아들을 필리핀 호녀라로 속여 필리핀에 4년간 방치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47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48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부의 범행은 필리핀에 있던 아이가 현지 선교사에게 부모 이름을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윗집에 층간소음을 항의하며 수차례 욕설과 민원을 제기한 아래층 주민에 대해서 법원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아래층 B씨가 1년간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관련해서 자신을 학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소음의 원인도 제대로 모른 채 참기 어려운 수준의 욕설을 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습기나 화재로 손상되거나 낡아서 한국은행이 폐기한 돈이 올 상반기 2조 2,72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훼손된 돈이라도 남은 면적만큼 새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에 탄 지폐는 불탄 부분까지 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잘 보존해서 은행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500년 전인 16세기 말 조선시대에 쓰였던 최초의 시한폭탄 비격진천례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됩니다. 비격진천례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 맞서 사용한 무기인데 국립진주박물관은 지금껏 발견한 16점을 오늘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전시할 예정입니다. 배그패커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입니다. 영어로 구걸한다는 뜻의 배그와 배낭 여행객을 뜻하는 백패커를 합친 말인데요. 구걸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미 동남아 지역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배그패커가 우리나라로도 건너왔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이곳은 종로 3가의 한 거리입니다.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뒤로 보시다시피 한 외국인 남성이 기타를 연주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좀 가까이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Don't speak Korean, sorry. 2주 전 한국에 왔다는 러시아 남성. 돈은 다 썼지만 여행을 계속하고 싶어 버스킹을 한다고 말합니다. Expensive to travel in Korea comparing to Russia. I want to go to Japan. I have 10 days more. Yeah, 10 days more to make as much money as I can. 앞에 놓인 문구를 보고 행인들이 돈을 줍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kind. I didn't even play it. 한글로 음식과 호스텔에 대한 돈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배그패커입니다. 구걸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 배그와 배낭여행객의 백패커를 합친 말입니다. 여행 중인데 돈이 떨어졌다며 경비를 지원해달라는 식입니다. 이 길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So what? If you don't like it, just go. No, I don't want. 언성을 높인 할아버지는 이런 외국인을 여러 번 봤다고 말합니다. 호재 와서 돈 먹고 산데 너 고향으로 가라. 꼴찌라고 그랬어요. 몇 번 보신 적 있어요? 한나 거기 앉아서 아주 우리나라 너무 바보야. 인근 상인들 역시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5분 안에 15만 원을 할아버지들이 계속 주는구나. 조직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을 다 썼다고 도와주세요. 그 남자는 내가 2번 봤어요. 똑같은 사람을 저 건너편에서 봤어요. 똑같은 방법. 일주일 뒤
러시아 남성이 친구와 함께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취재진에게는 직접 번역기를 돌려 적었다고 한 문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댑니다. 걔도 조치했어요. 걔들은 구걸한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한 달 넘게 서울을 돌아다니며 버스킹을 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한 번 만났었어요. 한 달 전에. 세계 여행한다 했었어요. 나보다 더 많을 것 같은 느낌? 괜히 준 느낌? 통수 맞은 느낌?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파는 외국인도 발견했습니다. 3,000원이요? 여행 다니면서 알바하러 오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금요일 저녁.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호객 행위를 벌입니다. 지금 제 뒤로 한 외국인 여성이 태극기를 팔고 있는데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지켜보니 주로 어르신들한테 다가가서 이 판매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how much is it? You don't speak Korean? No? You don't speak English? You can hear? 청각 장애가 있다는 문구를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문자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손살이 칩니다. 촬영을 하지 말라고도 손짓합니다. Can I take a picture of this? No. 온라인에선 비슷한 목격담이 이어집니다. 프로코지라고 생각해요. 백패크들 다 백인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피부 색깔 하얀색이라면 어드밴티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구걸하는 백패크들 그거 잘 알아요. 동남아 지역에선 이미 배그패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거짓으로 사연을 지어내거나 구걸한 돈을 유흥에 탕진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발리 정부는 이 배그패커들을 단속해 대사관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돈을 버는 건 불법인 만큼 우리 관광당국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나한 회식을 치른 다음 날 그는 부장에게 종이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고기 굽기 20만 원, 노래방 탬버린 치기 40만 원. 예, 6년 전에 방송된 드라마 직장의 신의 한 장면이죠. 계약직 사원 미스 김은 일찌감치 회식은 불필요한 친목과 아부와 음주로 몸 버리고 간 버리고 시간 버리는 자살 테러다라는 정의를 내린 바 회식을 시간 외 수당으로 여기면서 노동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삭막해 보이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미스 김의 이른바 사이다 발언은 직장인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었던 장면 중에 하나로 기억됩니다. 반대로 직장인의 현실이란 언제 어디서나 넵이라 대답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냥 네 하면 싱겁고 성의 없어 보일까 봐 넵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처지. 그래서 넵무새라는 신조어도 생겼다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누군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갑질을 가할 경우에 처벌될 수 있다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달라질까? 뿌리 깊은 문화를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3년 전에 저희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근무 시간 외에 보내는 직장 상사의 카톡은 마치 번지 점프를 할 때만큼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었죠. 사실 저만 해도 그 조사 결과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근무 시간 외에 카톡을 보내는 일은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 이후로는 사뭇 줄어들게 됐으니까요. 물론 고기 굽기 20만 원, 노래방 탬버린 치기 40만 원 같은 청구서가 현실이 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고기를 굽기 싫으면 굽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탬버린을 흔들지 않아도 되는 회사. 물론 직장 상사들께서는 그런 회사는 재미없다고 강변해도 이젠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일 테니까요. 그 드라마 직장의 신의 주인공 미스 김, 이미
미스 김이란 호칭도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져가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정두원 전 의원의 시신이 안치된 세브란스 병원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새롭게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죠. 유족들이 병원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유서 내용의 일부가 알려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정 전 의원의 부인과 딸이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족들이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뭐 일절 유가족들이 내놓지는 않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료 정치인들도 속속 병원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이 하태경 의원과 정태근 전 의원 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또한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조금 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료 정치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앞서 연결할 때 경찰이 검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검안 진행 결과 타살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검 역시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장례 방식은 유족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빈소는 내일 오전 9시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집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좀 급작스럽게 전해진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마포에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음식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내놨는데요. 이곳 오늘 빈소에 방문한 측근들에 따르면 음식점은 평일에 갔을 때도 사람이 넘칠 정도로 잘 됐다며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정 전 의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어두운 면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김영태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우울증을 알아온 것은 맞다. 하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에 상태도 무척 호전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필요 이상의 추측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김민관 기자가 빈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배익기 씨가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문화재청은 일단 회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국가 소유가 됐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1조의 10분의 1 정도면 뭐 한 1,000억 되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지니고 있는 배익기 씨는 원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순순히 돌려줄 순 없다는 겁니다. 뭐 죽은 돈도 5분의 1이니까 발견은 뭐 신대륙도 가졌는데 예. 그 10분의 1 정도는 끼쳐주면은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뭐 완전히 저는 억울하게 뺏긴 것일 뿐이지. 문화재청은 대법원 판결로 보상할 명분은 더 없어졌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우리 거라고 돼 있는 우리 걸 우리가 돈 주고 산다는 게 어차피 예산을 안 주겠죠, 기재부에서. 한글을 만든 원리를 풀어낸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본과 상주본이 남아있는데 특히 상주본은 출간 당시 모습을 더 지니고 있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내일 배 씨를 만나 상주본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설득하겠지만 배 씨가 계속 상주본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방법까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에 강제 집행을 의뢰하고 문화재보호법상 은닉 혐의로 검찰에 배 씨를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걱정하는 건 상주본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상주본 실물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배 씨는 2008년 방송, 2017년 사진으로 한 차례씩 상주본 일부를 공개했고 그 이후엔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본은 우선 지금 잘 있습니까? 그건 지금으로서 뭐 민감한 사항이 돼서 뭐라고 드리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말씀드리기가.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어제 배익기 씨 인터뷰 이후에 시청자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강제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냐, 배 씨가 협조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냐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바로 팩트체크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상주보원이 어디 있는지 문화재청도 지금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동안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배 씨 집에 꾸준히 가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그냥 어딘가에 잘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작년 10월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때 배 씨가 이렇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땅에 묻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고라고 역시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네. 근데 일단 어쨌든 소유자는 문화재청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8년 7월에 배 씨는 집 수리 도중에 발견했다 하면서 한 지역 방송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약칭 상주본을 공개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골동품 판매자 조모 씨가 이거 내 건데 배 씨가 훔쳐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조 씨가 소유권을 가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고 2011년 대법원이 조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배 씨는 정작 상주본을 조 씨에게 안 돌려줬습니다. 이듬해 5월 조 씨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주본을 기증하겠다 하면서 문화재청에 기증서를 전달했고 문화재청 소유가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화재청은 회수에 나섰지만 다시 배 씨는 이 강제 회수를 막아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제 회수를 할 수 있다. 국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화재청 거라는 법적 판단이 2011년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다시 확인이 된 셈인데 배 씨가 이렇게 안 돌려줘도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소유권 민사소송이 조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배 씨를 절도죄로 형사고발했습니다. 1심은 절도가 맞다 이렇게 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대법원이 무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 씨는 이게 훔친 게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은 절도가 무죄라도 배 씨가 소유자라고 인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강제로 집을 뒤져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면서요? 네티즌들이나 그런 시청자들 의견도 많았는데요. 일단 강제로 찾아서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문화재청이 법원 허가를 받아서 집행관이 상주본을 가져 나오는 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2011년에 한번 강제 집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못 가져 나왔습니다. 둘째, 검찰이나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해서 찾는 방법입니다. 문화재청이 배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압수수색도 가능합니다. 역시 그런데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2011년 검찰이 배 씨 절도 혐의 수사를 할 때 2번이나 집을 압수수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당연히 못 찾았습니다. 이 당시 압수수색을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배 씨의 집이 산속인데다가 주변도 숲이라서 주변 수색도 참 쉽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나마 통신 조회나 소환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이 강제 수사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나마 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문화재청이 배 씨를 계속 설득을 하겠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만약에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단 또 처벌까지 나더라도 배 씨가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계속 버틸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배 씨 집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자진해서 내도록 설득해 보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태 기자와 함께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 열까요? 예, 첫 키워드는 5분 발언 복붙으로 잡았습니다. 뭐 복사해서 붙이기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요. 오늘 밝혀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시의 달서구의 한 민주당 구의원이 지난 3월 22일 달서구 구의회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의 내용입니다. 예천군 의회 이후 주민들은 지방의회 존립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의회 무용론을 근거로 쭉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에 대구 수성구의 역시 민주당 구의원이 한 5분 발언 내용을 잠깐 보면 부분이 똑같습니다.
예천군 의회 사태 이후 주민들은 지방의회 존립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의회 무용론의 근거는 쭉쭉쭉. 틀린 내용은 의와 을과 같은 토시만 일부 바뀌었고 5분 발언 내용이 사실상 중요 맥락에서는 거의 대부분 똑같았습니다. 예, 뭐 긴 발언도 아닌데 5분짜리인데 예.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누군가 그러면 그냥 베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보기에는 뒤에 한 사람이 베꼈거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 육정미 의원의 본인 주장은 달랐는데요. 원래 육정미 의원이 처음에 홍복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기 전 3월 15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예천군 의원 사태 이후 쭉쭉쭉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같은 당 구의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참고하라고 올렸는데 달서구의 홍복조 의원이 이걸 베껴서 먼저 발언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잠깐 누가요? 육정미 의원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홍복조 내한테 전화한 거 맞지만 그래라라고 했던 것이 내보다 늦게 하는 거고 참고하는 거였지 그대로 다 뺏기라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나라도 뺏기지 않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이때는 감정이 좀 안정돼 있을 때고요. 저 정도가요? 미리 전화 와서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뺏기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먼저 할 거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입니다. 상식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 의원은 저희가 여러 번 전화 연락을 시도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아이러니한 건 5분 발언의 주제가 지방의회 무용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위원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지방의회 무용론을 강조한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주제도 좀 공교롭네요. 보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김혁철은 살아있다로. 오늘 뭐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논란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추정을 근거로 밝혔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혁철 숙청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물었더니 원장의 답변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숙청 정도가 아니라 총살이라고 나오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조선일보가 지난 5월에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시사하는 바여서 상당히 심각한 보도였고요. 당시 이 내용을 인용해서 미국의 폭스뉴스도 김영철은 노역형이고 한 명은 뭐 총살됐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미국 내에서도 주요 뉴스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 비슷하게 얘기했었고요. 오늘 서훈 국정원장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아무튼 북한 인사들은 국내 언론에 의해서 여러 명 숙청되고 처형도 되고 대부분 오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현송월 부부장입니다. 똑같은 매체에서 6년 전에 전하기도 힘든 이유로 총살됐다라고 전한 바가 있고요. 당시 이 내용은 낮 시사 방송에서 여러 번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현송월 당시 삼지연 관현악단장 자격으로 나왔었고요. 얼마 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측근해서 보좌하는 의전 담당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런 북한 관련 인사들의 총살이 결국 오보로 밝혀지는 게 많자 한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은 한 방송에서 북한이 우리 쪽 뉴스를 보고 있다가 처형됐다고 하면 오히려 살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보는 아니고 목숨을 구해줬다라는 식의 해석까지 했습니다. 김혁철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고마워해야 할지 총살설까지 나왔는데 맞다고 해야 될지 참 약간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런 분석도 그렇게 아주 와닿진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여러 패널들이 약간 우익 성향의 여러 패널들이 말했던 주장입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원자력의 증명으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자력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오늘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 사장이 내가 원자력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오는 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세요?
원자력을 사랑해야 하고 원자력을 아끼고 원자력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되는 회사. 원자력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에 대해서 무슨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정재훈 사장이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자력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박대출 의원의 주장은 탈원전 비판에 대해서 정작 한수원 사장이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재훈 사장은 원자력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애써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논란의 계기가 된 것은 최근 원전 기술이 유출됐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당 기술은 유출된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와 신고를 통해 기술 이전 내지 수출이 된 거다. 이걸 왜 유출이라고 했냐라고 비판하자 이런 보도들이 어떻게 보면 탈원전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나온 보도다라면서 반박을 한 거에 대해서 박대출 의원이 비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원전을 무조건 많이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사랑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가 요즘은 더 중요해 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원전 관리가 중요하지 원전을 무조건 늘리고 또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냐. 그건 위험한 사랑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올라오면서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t fog of loneliness put a cloud on my single-mindedness. I dream of sweet caresses